미국에서 매장 하나가 1년에 가장 많은 매출을 내는 체인 식당 어디일까요? 스테이크하우스? 고급 스시집? 아니요, 만두집이에요. 이름은 딘타이펑. 매장 하나가 1년에 평균 약 2,742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냅니다. 2위인 고급 스테이크하우스의 거의 2배, 칙펠레의 약 3배, 맥도날드의 거의 7배입니다. 그걸 소고기도 비싼 와인도 아닌 소룡포, 그러니까 만두로 해내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갸우뚱하죠. 우리 동네 딘타이펑은 그냥 백화점 맛집인데? 맞아요. 같은 브랜드, 같은 만두인데 미국에선 괴물처럼 터지고 한국에선 상대적으로 조용한 거예요. 오늘은 딘타이펑이 어떻게 만두 하나로 미국 외식업계를 뒤집었는지, 그리고 왜 성공 비결이 지금 가장 큰 시험대에 올랐는지 풀어볼게요. 딘타이펑은 사실 만두랑 아무 상관없이 시작했어요. 1948년 양빙이라는 청년이 빈손에 가까운 상태로 중국에서 대만으로 넘어와요. 가진 거라곤 20달러와 몸뚱이 하나. 그는 타이페이에 한 기름 가게에서 무거운 기름을 배달하는 일을 했죠. 그렇게 약 10년을 버틴 끝에 1958년 아내와 함께 자기 기름 가게를 차립니다. 가게 이름이 딘타이펑. 거래처였던 딘메이 기름과 옛 직장이었던 헝타이펑 이름을 섞은 거예요. 한 12년쯤 그럭저럭 굴러갔어요. 그런데 통조림 기름, 정확히는 대량 생산된 샐러드유가 등장합니다. 싸고 편하고 보관하기도 쉬우니까 동네 기름 가게에서 대박으로 기름 사갈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양빙이의 가게는 하루하루 손님이 빠졌어요. 평생 모아 차린 가게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거죠. 벼랑 끝에서 상하이 식당을 하던 친구가 한마디예요. 야, 상하이식 딤섬이라도 한번 팔아봐. 그래서 양빙이는 가게 절반을 부엌으로 만들고 소룡포를 빚기 시작합니다. 상하이에선 익숙했지만 대만에선 흔치 않던 그 만두를요. 거창한 사업 계획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아보려는 발버둥이었죠. 근데 흔한 성공담처럼 한 번은 터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양빙은 포기 안 하고 반죽 두께랑 접는 기술을 매일 다듬으면서 버팁니다. 그 지독함이 결국 빛을 봐요. 1978년 깐깐하기로 유명했던 음식평론가 탕루순이 딘타이펑의 게살 소룡포를 칭찬하는 글을 쓴 거예요. 재료를 아끼지 않는다고요. 그 1982년에 또 한 번 글이 나오면서 손님들이 본격적으로 몰립니다. 그때부터 입소문이 입소문을 부르고 일본 관광객들도 이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1971년엔 기름을 아예 접고 식당으로 완전히 갈아타고요. 그리고 1993년 뉴욕타임스가 딘타이펑을 세계 미식 레스토랑을 소개하는 탑나치 테이블 중 하나로 올립니다. 망해가던 기름 가게가 전 세계 미식가의 순례지가 된 거죠. 여기서 창업자의 아들 양지아가 사업에 들어가요. 그가 한 일은 화려한 신메뉴가 아니라 이미 잘하던 걸 더 정밀하게 표준화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확장 요청이 쏟아져도 딘타이펑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빨리 키워서 돈 버는 것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만큼만을 택한 거예요. 실제로 첫 해외 진출도 일본 다카시마야가 끈질기게 요청한 뒤 직원을 대만에서 1년 훈련시키는 조건으로 1999년에야 열렸죠. 자, 여기서 질문. 손맛으로 만든 만두집은 보통 글로벌 체인이 되기 어려워요. 왜? 사람 손은 매번 다르거든요. 손맛의 최대적은 편차예요. 그런데 딘타이펑은 이 편차를 시스템으로 눌러버렸습니다. 소룡포 하나는 무조건 무게 21g, 피는 5g, 소은 16g, 피 지름은 6.5cm, 그리고 주름은 정확히 18개, 17개도 19개도 안 돼요. 18개 주름은 단순히 예뻐서가 아니라 안에서 육즙이 익으면 부풀 공간을 정확히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피, 소, 육즙 비율이 매번 똑같이 떨어진다는 거죠.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진영철 회장이 초밥 한 점에 밥알 개수까지 따지던 장면 기억나세요? 진짜 장인은 밥알 하나까지 한결같이 쥔다는 거잖아요. 딘타이펑이 만두로 하는 게 딱 그걸 합니다. 수제인데 공산품 수준으로 균일하게요. 이게 거저되겠어요? 미국 매장 셰프가 라인에서 능숙하게 만두를 빚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린다고 해요. 숙련된 셰프도 1분에 평균 8개 정도를 빚습니다. 그리고 매장 한 곳에서 하루 평균 약 10,000개의 만두가 나와요. 이를 위해 약 30명의 셰프가 교대로 움직이죠. 외식업 대부분은 인건비를 줄이려 하지만 딘타이펑은 사람에 투자합니다. 레시피는 베낄 수 있어도 1년 가까이 훈련된 사람과 그 시스템은 쉽게 못 뺏기니까요. 그리고 북미에서는 본사가 직접 운영과 품질을 지고 가는 지경을 고집합니다. 흰옷 입은 셰프들이 줄지어 만두 빚는 걸 손님이 다 보게 하죠. 이게 묘해요. 유리 너머로 18주름을 한 땀 한 땀 잡는 걸 보고 있으면 체인점에 왔다는 느낌이 아니라 장인의 작업을 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낸 값의 가치도 다르게 느껴지죠. 게다가 이 장면은 광고가 됩니다. 사람들이 만두 빚는 장면을 찍어 SNS에 올리면 손님이 곧 공짜 광고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만두 한 바구니로 어떻게 매장당 400억 가까운 매출이 나올까요? 메뉴 구조에 답이 있어요. 보면 하나하나가 엄청 비싸 보이진 않아요. 소룡포 한 바구니도 20달러 안팎이라 이 정도면 괜찮네 싶죠. 그런데 메뉴 전체가 나눠 먹기로 설계되어 있어요. 만두, 볶음밥, 냉채, 완탕을
테이블 가운데 놓고 돌려 먹습니다. 아무도 한 접시만 시키진 않죠. 여러 개 시켜서 나누고 음료도 한두 잔 곁들이고 그게 1인당 평균 계산서가 약 45달러, 우리 돈 6만원대까지 올라옵니다. 손님은 비싸게 썼다는 느낌 없이 메뉴가 시키는 대로 이것저것 나눠 먹었을 뿐인데요. 적당한 객단가, 매타임 꽉 찬 매장, 빠른 회전, 이게 만두 한 바구니가 400억 원짜리 매장으로 바뀌는 수학이에요. 여기에 두 가지 전략이 덧붙어요. 첫째, 희소성을 일부러 만들었어요. 딘타이펑은 2000년 미국 1호점을 연 뒤에도 빠르게 수백 개를 깔지 않았죠. 2024년 기준 미국 매장이 16개 수준이었어요. 이 덤덤함이 아무 데서나 못 먹는다는 갈망을 키웠고, 그래서 맨해튼에 매장을 열 때쯤엔 사람들이 이미 몇 년을 기다린 브랜드가 돼 있었죠. 둘째, 몰 앵커 전략. 다들 몰은 죽었다고 말할 때 딘타이펑은 오히려 대형몰에 들어가요. 한 위치 데이터 회사가 봤더니 산타모니카의 한 몰은 딘타이펑이 들어온 뒤 손님 평균 체류 시간이 45분에서 58분으로 늘고 저녁 시간대에 방문도 늘었대요. 딘타이펑이 자기 손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몰 전체에 손님을 더 오래 붙잡아두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쇼핑몰 입장에선 딘타이펑이 그냥 식당이 아니라 사람을 끌어오는 목적지가 된 겁니다. 딘타이펑은 그런 힘을 바탕으로 좋은 입지를 고를 수 있었어요. 결국 딘타이펑이 진짜 판 건 만두가 아니에요. 편차를 없앤 직영 통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공 비결이에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지금부터예요. 이 무기엔 치명적인 조건이 하나 붙어요. 본사가 통제를 직접 쥐고 있어야 작동한다는 거. 그걸 놓는 순간 마법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 신호가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 딘타이펑은 대만 본사가 미국처럼 직접 굴리는 구조가 아니라 딘타이펑 코리아라는 한국 법인이 운영합니다. 대만 딘타이펑 지분도 일부 들어가 있지만 한국 현지 법인이 중심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일까요? 한국 딘타이펑은 2005년 7월 명동에서 시작했지만 20년 가까이 지나도 매장 수는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같은 간판, 같은 소령표라도 미국식 직접 통제의 강도가 그대로 전달되긴 어려운 구조인 거죠. 미국 같은 괴물이 한국에 없는 이유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직영이면 본사가 셰프 훈련, 주름 18개, 21g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는 있겠지만 현지 법인이 중심이 되는 구조엔 같은 기준을 공유하더라도 그 디테일을 밀어붙이는 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호주를 보면 더 또렷해요. 딘타이펑 호주 현지 운영사는 직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거액의 벌금을 맞았고 결국 딘타이펑은 호주 프랜차이즈 권리를 종료했어요.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하죠? 딘타이펑은 사람을 오래 훈련시키고 사람의 손을 브랜드의 핵심 자산으로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런데 한 시장에서는 바로 그 직원 임금 문제로 브랜드가 흔들린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본토 전체에서 철수한 건 아니지만 2024년 북부 중국에 14개 매장을 정리했어요. 심지어 미국 진출의 출발점이었던 아케이디아 1호점마저 2020년에 문을 닫았고요. 물론 이 사례들이 전부 같은 이유로 벌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여주는 건 명확해요. 딘타이펑 모델은 생각보다 예민해서 같은 간판을 달아도 누가 운영하느냐, 얼마나 직접 통제하느냐, 그 시장에서 인력과 품질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붙습니다. 24년 동안 빨리 안 키우는 것이 비결이었던 회사가 지금 창업자 손주 세대로 넘어가면서 확장 페달을 밟고 있어요. 코넬대 나온 형제가 북미 공동대표를 맡았고 맨해튼에는 25,000제곱피트 450석 규모의 초대형 매장을 열었어요. 뉴욕 한복판에 들어간 딘타이펑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확장 사례였죠. 여기에 디즈니랜드, 캐나다, 애리조나, 그리고 앞으로 브루클린까지. 이제 딘타이펑은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겨요. 더 크려면 통제를 놓아야 하는 게 아니라 통제에 드는 비용이 폭발합니다. 직영으로 사람을 오래 키워가며 천천히 여기까지 왔는데 빨라지고 멀어질수록 하나를 똑같이 빚어내던 그 강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매장 하나를 열 때마다 사람을 새로 뽑고 훈련시키고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이런 시스템을 새 매장마다 채워 넣으려면 확장 속도에는 분명한 한계가 생깁니다. 속도를 욕심내는 순간 덜 익은 손이 라인에 설 수 있고 그때부터 어디서든 똑같은 한 알이 조금씩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국, 중국, 호주가 어쩌면 그 위험을 먼저 보여준 신호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딘타이펑의 위기는 망하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생기는 위기예요. 더 많은 도시가 원하고 더 큰 매장으로 증명해야 하고 더 빠른 확장을 기대하는 순간 딘타이펑은 선택해야 합니다. 더 크게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완성도를 지킬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딘타이펑이 손주 세대에서 더 크게 터진다, 빨라질수록 그 마법이 흔들린다, A인지 B인지 댓글로 골라주세요. 한국 딘타이펑 가보신 분들은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